서명에 10억 원, 네 엄마의 목숨과 내 싸구려 자유를 되찾기에 충분한 돈이야. 그렇게 고상하게 굴지 마. 넌 그저 물건일 뿐이야. 맞은편 여자의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유리문 밖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를 가리며 울려 퍼졌다. 나는 목이 메어 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몸을 떨었다. 하지만 내가 뭘 하길 바라는 거야? 그의 아내가 되든 아니면 인형이 되든 그녀는 그저 입술을 오므리고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내라고? 착각하지 마. 넌 그저 그림자일 뿐이야. 내 집에서 숨쉬는 장식품일 뿐이야. 내 유일한 의무는 조용히 이 집에 손주를 낳는 거야. 잘하면 3년 후에 남은 9억 원을 가지고 나가. 잘하지 못하면 결과는 알 거야. 네, 사랑하는 며느리. 나는 서명했다. 종이 위를 움직이는 펜 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순간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해. 서연아. 2020 본년 11월 비 오는 밤. 저는 여기 앉아 조용히 한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99%의 분들은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고 지나가실 겁니다. 비록 잠깐이더라도요.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2020 본년 11월 비 오는 밤. 나는 여기 앉아 조용히 한강을 바라보고 있다. 검은 물 위에서 반짝이는 다리의 불빛은 지금 이 순간에 내 기분과 똑같다. 그날 차가운 VIP룸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더라면 내 삶은 이 고통스러운 상처로 덜 상처받았을까? 내 모든 비극은 2년 전 겨울부터 시작되었다. 2023년. 나는 서울 사회의 맨 아래에 있다. 나는 마장동 정육점 깊숙한 곳에 있는 24시간 해장국 가게에서 하루 14시간 일한다. 생소한 소 피 냄새, 가난한 노동자들의 땀 냄새가 내 피부에 달라붙어 씻겨나가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그 냄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채권자들이다. 그들은 한밤중에 찾아와 그릇과 젓가락을 던지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 때문에 나에게 모욕적인 소리를 지른다. 나는 그저 살아가듯 살았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 종일 숨쉬듯 살아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묵고 있던 허름한 식당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다. 그들은 나를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정식당으로 데려갔다. 평생 영화에서만 봤던 그곳이었다. 값비싼 향초 향이 가득한 공간에 내 싸구려 옷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맞은편에 앉은 한 회장은 숨 막힐 듯한 권위를 풍겼다. 그녀는 나를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저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로 종이 한 장을 살며시 밀어낼 뿐이었다. 그것은 수표였다. 1억 원? 보증금 여기요. 그녀의 목소리가 마치 재무보고서를 읽는 듯 차분하고 무표정하게 울려 퍼졌다. 3년 동안 총 10억 원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숨 쉬고 제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면서 제 아들이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결혼을 하도록 하세요. 3년 후 나머지 9억은 당신 것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10억 원.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 내가 갈망했던 자유였다. 그런데 방금 뭐라고 하신 건가요? 그림자처럼 살라는 건가요? 내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입술을 오므리며 눈밑까지 닿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뭐? 기분 나쁘다고? 내가 당신을 고른 건 당신이 전과가 없고 돌아가신 어머니 외에는 친척도 없고 무엇보다 조용히 지낼 만큼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그 더러운 시장에서 설거지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미 산산이 조각난 내 자존감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그녀는 며느리를 찾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상품처럼 호화로운 저택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산 숨쉬는 장식품처럼 소중히 여겼. 나는 갈라지고 설거지로 닦인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1억 원짜리 수표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다음 주에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가 건네준 값비싼 만년필을 받았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눈물 한 방울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려 잉크의 마지막 줄이 번졌다. 한 씨는 그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동정하는 기색도 없이 섬세하게 수놓아진 비단 손수건을 차갑게 내게 내밀었다. 닦아. 그녀는 거친 목소리로 명령했다. 더 이상 울면 안 돼. 우리 집은 약자는 용납하지 않아.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며느리. 평창동 박씨 가문의 저택에 정식으로 입주하던 날, 서울의 하늘은 마치 폭설이 쏟아지려는 듯 잿빛이었다. 나는 거대한 철문 앞에 섰다. 낡은 캔버스 가방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옛삶에서 가져온 유일한 소지품이었다. 이 우뚝솟은 대리석 벽들 사이에서 가방은 너무나 초라하고 어울리지 않았다. 이름만이라도 새 식구로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메스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진 중년 여성 가정부 장씨였다. 그녀는 앞으로 3년 동안 내가 살 집을 안내해 주지는 않았지만 두껍고 차가운 검은색 가죽 장적 노트를 내 손에 쥐어주었. 이게 이 집안의 규칙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건조하고 무표정하게 울려 퍼졌다. 해가 지기 전에 꼭 외워야 해. 규칙 1. 부름 없이는 절대 3층에 발을 들여놓지 마. 그것은 주인의 사생활 영역이야. 규칙. 오, 너는 천안 가문 출신이니 마담이나 직계 가족과 같은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어. 그 순간 나는 언론에서 소문처럼 내가 그 집안의 마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사실 나는 혼인 증명서를 가진 상류층 하녀일 뿐이었다. 그들은 나를 청담동의 베라왕 고급 쇼룸으로 데려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게 했. 나는 천장까지 닿는 커다란 거울 앞에 홀로 서 있었고 거금을 들여 만든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에는 신랑도 감탄이나 축하의 말도 없었다. 오직 매장 직원들의 동정과 호기심, 어린 눈빛만이 가득했다. 마치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인형처럼 느껴졌다. 한 씨는 한도 없는 강력한 검은색 카드를 건네주며 가치 있게 쇼핑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커피 한 잔 사려고 한 번도 카드를 긁어본 적이 없습니다. 밤이 되자 영안실처럼 차가운 넓고 화려한 방에서 저는 근처 GS25 편의점에서 산매콤한 참치맛 김밥의 껍질을 몰래 벗겼습니다. 전속 셰프가 만들어준 맛있는 요리는 낯설음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 싸구려 김밥 맛만이 제가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제 자신인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설렘과 두려움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려고 발끝으로 2층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멍했습니다. 3층 어두운 발코니에 한 남자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담뱃갑에서 나오는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며 그의 우울한 옆모습의 일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내 미래의 남편 박도준을 처음 본 순간이었다. 그는 외롭게 서 있었고 깊은 슬픔을 뿜어내며 내 가슴을
갑자기 아프게 했다. 이 남자는 소문 속의 오만한 괴물인가? 아니면 이 화려한 황금빛, 우리에 갇힌 또 다른 희생자인가? 다음 날 아침, 서재 쓰레기통 근처에 무언가를 떨어뜨렸을 때 누군가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진 낡은 사진을 발견했다. 궁금해서 조각들을 주워 모아 다시 붙였다. 사진 속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눈은 순수한 기쁨으로 반짝였다. 지금 이 집의 삭막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다. 도대체 20년 전 그 활기찬 소년을 3층에서 떠도는 유령으로 만들어버린 비극이 일어났던 것일까? 우리 결혼식은 한국 상류층의 결혼식 성지로 알려진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볼룸에서 치러졌습니다. 수천 송이의 수입산 백은방울꽃이 곳곳에 장식되어 있었고 그 향은 너무나 강렬해서 메스꺼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마치 결혼을 앞둔 여인이라기보다는 경매에 나온 값비싼 도자기 인형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여사가 차가운 눈으로 저를 훑어보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거칠게 조정하며 다가왔습니다. 제가 다칠까봐 걱정해서가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목걸이가 완벽한 위치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세요. 그녀는 방 안의 에어컨 소리보다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이 가족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저는 그 긴 복도를 혼자 걸어야 했습니다. 아래에는 경제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력한 얼굴의 수백 명의 하객들이 호기심과 주의 깊게 살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 카페 끝에서 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될 남자를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박도준. 사진 속보다 훨씬 잘생겼고 날카로우면서도 초췌한 미인이었다. 그가 내 손을 잡는 순간 나는 몸을 떨었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생명의 온기가 전혀 없었다. 그의 눈은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았던 그 눈처럼 텅 비어 있고 죽은 눈이었다. 신부가 신랑에게 신부에게 입을 맞추라고 하는 순간 도주는 몸을 숙였다. 나는 가짜 키스를 할까봐 마음을 다잡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그는 위스키 냄새를 풍기며 내 귀에 바싹 다가와 차갑고 경멸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 행동해. 기대하지 마. 욕심 많은 사람이 제일 싫어. 그 말은 신성한 성소, 한가운데서 차가운 물 한 양동이가 내 얼굴에 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냥 마음이 아팠다. 이 남자도 나처럼 어머니의 야망에 갇혀 있었다. 이어진 리셉션은 또 다른 정신적 고문이었다. 우리는 각 테이블로 가서 건배를 해야 했다. 도주는 쉴 새 없이 술을 마셨고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우리가 회사 여성들이 모인 테이블을 지나갈 때 그중 한 명이 실수로 손을 흔들었다. 웨이터의 손에 들린 붉은 와인잔이 흔들리며 내 새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떨어질 뻔했다.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굴욕을 기다렸다. 하지만 굴욕은 오지 않았다. 팔 하나가 재빨리 내 앞을 막았다. 도준이었다. 그의 비싼 정장 소매에 짙은 붉은 와인이 묻어 있었다.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평소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이상하게도 익숙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먼 옛날 어딘가에서 느꼈던 본능적인 보호 본능이었다. 하지만 곧 그것은 나타났던 것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졌다. 그는 손을 획 뒤로 젖히고 돌아섰고
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밤 11시 30분이었다. 우리는 서울에서 가장 낭만적인 전망을 자랑한다는 시그니엘 호텔의 펜트하우스 허니문 스위트에 있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밖으로는 올겨울 첫 눈발이 내리기 시작하며 도시를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하지만 바깥의 추위는 이 호화로운 방을 뒤덮은 서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박도준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온몸에 독한 술 냄새와 비싸지만 차가운 향수 냄새가 뒤섞였다. 그는 제냐 정장 재킷을 바닥에 거칠게 던졌다.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술에 취해 목소리가 어눌해졌지만 여전히 경멸이 가득했다. 침대에서 자도 돼. 난 소파로 갈게. 걱정 마. 엄마가 사준 물건에는 손도 대고 싶지 않아. 나는 입술을 깨물며 굴욕감을 삼키려 애썼다. 신발을 벗으려다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 같은 그를 보고 마치 남을 돕는 사람처럼 반사적으로 그에게 다가갔. 하지만 내가 그를 만지자마자 도주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나를 밀어내. 만지지 마. 갑작스러운 밀림에 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엎어졌다. 오른쪽 손목이 차가운 유리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다. 아팠다. 나는 재빨리 손을 잡으며 작게 비명을 질렀다. 그 충격으로 스웨터 소매가 걷히면서 지난 20년 동안 긴팔 셔츠 아래 감추려 했던 것들이 드러났. 밝은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손목에서 팔꿈치 근처까지 솟아오르고 주름지고 붉게 물든 흉터가 드러났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밤의 흔적이었다. 도주는 돌아서서 떠나려던 순간 멈춰섰다. 그의 시선이 우연히 그 흉터를 스쳐 지나갔다가 그 흉터에 멈춰섰다. 잠시 동안 그의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하는 것이 보였다. 술에 취한 듯한 기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내게 달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거친 손으로 다친 손목을 움켜쥐었다. 나는 당황하여 잡아당기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도주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 피부에 오목하고 볼록한 혈관을 하나하나 만지며 흉터를 응시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장대를 움켜쥐듯 그의 숨은 가빠지고 거칠어졌다. 그가 나를 올려다보았을 때 나는 멍해졌다. 아까의 생기 없고 죽은 듯한 눈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눈물로 붉게 물든 극심한 고통으로 가득 찬 불타는 듯한 눈빛이 있었다. 이 흉터는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어떻게 생긴 거야? 그 해 화재 때문에 생긴 거잖아? 심장이 멈췄다. 온몸이 마비되었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 비밀은 나와 단 한 사람, 20년 전 고아원 화재 때 나를 몸으로 지켜줬던 형만 아는 비밀이었다. 하지만 그 형은 도준이 내 손을 너무 세게 꽉 쥐어서 나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그는 마치 기억 속 누군가를 찾는 듯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너야? 서연아. 20년 전 내 여동생이야? 말해봐.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줘. 그 순간 내 주변의 세상이 무너졌다. 이 차갑고 이상한 남자, 10억 원짜리 계약서의 남편, 그 오랜 세월 화재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도준이 맞을까? 호화로운 허니문 스위트에 분위기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라고 불렀던 차가운 젊은 주인 박도준이 이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떨고 있었다. 그의 거만한 껍질은 완전히 녹아내리고 한때 나 같은 고아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12살 소년의 모습만 남았다.
지난 20년간 묻혀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서울 외곽, 희망보육원에서의 혹독했던 1998년 겨울이 떠올랐다. 당시 나는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8살짜리 소녀였다. 내 주머니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따뜻한 팥빵을 몰래 숨겨 굶주림의 벌을 받아들인 것은 바로 도준이었다. 그 싸구려 팥빵의 따스함은 비참했던 어린 시절에 내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온기였다. 그리고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매캐한 연기 냄새, 비명소리, 불타는 나무 기둥이 무너지자 그는 작은 등으로 나를 감싸려 달려들었다. 나는 그를 떼어내려 했지만 그 순간 불꽃이 내 손목을 핥아 영원한 흉터를 남겼. 널 찾아 헤맸어. 20년 동안 정신없이 널 찾아 헤맸어. 도주는 숨이 막히는 듯 뜨거운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졌다. 하지만 우리 엄마가 사망 증명서를 보여주셨어. 네가 그 불길 속에서 죽었다고 하셨어. 나는 영혼 없는 시체처럼 나만 살아남은 줄 알고 살았어. 나는 몸서리쳤다. 끔찍한 진실이 우리 마음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서울의 수많은 소녀들 중에 왜 한 대통령은 가난한 고아인 나를 며느리로 택했을까?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 그녀는 마구잡이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아들을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소녀인 나를 일부러 찾아내 장난감처럼 그의 삶에 던져 넣었다. 이것은 계약 결혼이 아니라 악마만이 생각할 수 있는 정교한 정신적 고문이었다. 도준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술에 취한 나약함이 아니라 증오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꽉 잡았고 차가운 방 안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아, 이 계약은 지금부터 더 이상 가짜가 아니야. 엄마가 이 잔혹한 장기판을 일부러 세웠다면 우리는 끝까지 엄마랑 놀 거야. 이제부터 널 지켜줄게. 예전에 널 지켜주지 못했던 오빠로서가 아니라 네 남편으로서. 다음 날 아침 우리가 막 방을 나서려는데 도준의 전화벨이 울렸다. 1시였다. 수화기를 통해 그녀의 의미심장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고 그 목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잘 잤니? 아들아? 말했잖아. 널 위한 최고의 깜짝 선물은 내가 항상 골라준다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우리의 진짜 싸움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새벽 5시 마장동 시장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아직도 몸에 맴돌았다. 지금은 수천만 원짜리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있지만 평창동 저택은 조용했지만 잠들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이곳의 하녀들은 마치 쌀 동력 카메라 같았다. 내 모든 행동과 말은 한 사장에게 한마디도 빠짐없이 보고될 것이다. 따뜻한 물을 마시러 발끝으로 부엌으로 내려갔다. 놀랍게도 도준이가 서 있었다. 대기업 후계자가 새로 산 네스프레소 머신을 만지작거리며 캡슐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어쩐지 어이없는 그 일상이 어젯밤의 어색함을 갑자기 잊게 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머신을 작동시키는 것을 도왔다. 머신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 동안 우리는 하인들이 깨기 전에 재빨리 커피 한 잔을 나누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고받은 눈빛은 달랐다. 더 이상 낯선 두 사람의 차가움이 아니라 같은 편의 선 동맹의 이해였다. 그 아침 식사는 그야말로 총성이 없는 전쟁터였다. 한 부인은 여왕처럼 위풍당당하게 식탁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반쯤 먹다 남은 젓가락으로 윤기 나는 검은 캐비어 한 조각을 집어 내 그릇에 담았다.
그 행동은 다정해 보였지만 사실은 엄청난 굴욕이었다. 많이 드세요. 그녀는 자애로운 어조로 말했다. 이 캐비어는 평생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이 가문의 후계자를 낳아야 할 의무를 다하려면 영양을 잘 챙겨야 합니다. 나는 진흙처럼 쓴맛이 나는 값비싼 캐비어를 삼키려 애쓰며 고개를 숙였. 갑자기 장집사가 차를 따르다가 실수로 내 손등에 뜨거운 물 몇 방울을 튀겼다.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도준이 은숟가락을 탁자에 콱 내려놓았다. 조심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강렬했고 방 안은 조용해졌다. 그녀의 손은 네가 건드리면 안 돼.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 입을 연 것은 처음이었다. 한 부인은 놀라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곧 아들이 마침내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기뻐하는 듯 미소를 지었다. 아침 식사 후 도주는 나를 넓은 드레스룸으로 데려갔다. 집에서 도청장치가 없는 유일한 곳이었다. 시더우드 향과 명품 정장 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그는 작은 상자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 안에는 새 삼성 갤럭시 Z 플립이 들어있었다. 이 집에서 아무도 믿지 마. 어제의 나조차도. 그가 속삭이며 따뜻한 숨결이 내 귀에 스쳤다. 그녀에게 네가 그저 좋은 인형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 이 휴대폰이 우리의 유일한 연락수단이야. 잘 숨겨.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저장된 번호는 하나뿐이었다. 화면에 표시된 이름을 보니 코가 욱신거렸다. 형님, 그 두 단어는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한시의 첫 번째 시험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한남동 깊숙한 곳에 VIP 전용 갤러리가 개관하는 것이었다. 이곳은 서울의 초호화 추상화들을 팔아치우는 합법적인 자금 세탁의 안식처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나는 도준과 함께 그룹의 새 며느리, 아니 전시해야 할 값비싼 장식품으로 그곳에 갈 예정이었다. 떠나기 전 도준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붉은 벨벳 보석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미키모토 진주 목걸이를 꺼냈다. 아름다운 자갯빛, 핑크빛을 띤 아코야 진주였다. 그는 내 목덜미에 손을 두르고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때 그의 따뜻한 손가락이 우연히 내 목덜미의 민감한 피부에 닿았다. 우리는 깜짝 놀랐고 척추뼈를 타고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전류가 흘렀다. 그때 거울을 보니 그의 귓불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수줍음과 설렘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싹 텄다. 파티에 들어서자마자 숨막힐 듯 아름다운 호사스러움에 압도되었다. 돔페리뇽 샴페인 잔들이 끝없이 돌려졌다. 주변에서는 주가 변동, 모나코에서 새로 산 요트, 자식들이 하버드와 예일대에 갓 입학했다는 이야기가 넘쳐났. 한시의 컬렉션에서 빌린 디올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나는 마치 백조 깃털을 달고 싶어 안달이 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어색하게 서 있었. 갑자기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내 어깨를 세게 툭 쳤다. 손에 들린 레드와인 잔이 넘어지면서 내 새하얀 드레스가 핏자국처럼 얼룩졌다. 맙소사, 미안해요. 그녀는 가식적인 어조로 경멸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다. 신입 웨이트리스인 줄 알았는데 과묵한 태도를 보니 예전에 육체 노동을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멍했고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경쟁기업의 아내였고 한시 부인의 얼굴을 때리려고 일부러
나를 모욕하고 있었다. 약한 자의 습관처럼 고개를 숙여 사과하려는 순간 갑자기 강한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고 튼튼한 가슴으로 끌어당겼다. 도준이었다. 여자를 무서워하기로 유명한 그 남자가 이제 모두 앞에서 나를 꽉 껴안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은 면도날처럼 차가웠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는 싸구려 물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드레스는 싸구려 성격은 아니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랑스럽게 나를 데리고 나갔다. 아내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그곳에 서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제네시스 G90의 공간은 유난히 좁아졌다. 도주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갑자기 잡았다. 평소처럼 위로하는 악수보다 더 세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아까까지의 모든 굴욕감을 달래주었다. 백미러를 통해 운전기사가 우리를 흘끗 보는 것이 보였다. 이 모습이 한 씨에게 생중계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별장에서 그녀는 아이패드 화면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마침내 미녀의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악수가 육체적인 열정이 아니라 전장에서 막 만난 두 동맹 사이의 맹세라는 것을 몰랐다. 새벽 2시, 빌라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각, 도준이가 살며시 내 방문을 두드렸다.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그는 하인들을 위한 뒷문을 통해 착오로 나를 안내했다. 먼지 쌓인 방수포 아래에는 낡고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가 있었다. 묻어버리려 했던 그의 반항적인 젊음의 흔적이었다. 그가 내 헬멧을 써주며 말했다. 잠깐 이 우리에서 벗어나자. 한강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차갑지만 묘하게 해방감이 느껴졌다. 우리는 강변의 텅 빈 GS25 편의점 앞에 멈춰섰다. 파티에서 입었던 비싼 명품 옷을 그대로 입은 두 사람이 빨간색과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에 옹기종기 모여 뜨거운 신라면을 후루룩 마시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가슴 아팠다. 라면 그릇의 열기에 도준의 안경이 뿌옇게 흐려졌다. 그는 안경을 벗고 평소의 무방비한 표정은 사라지고 나를 응시했다. 그의 화제 이후 그는 낮고 숨막히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한 부인이 저를 발견했어요. 부인 이름이 적힌 사망증명서를 보여주셨죠. 부인은 당신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 죽었다고 하셨죠. 저는 지난 20년을 영혼 없는 시체처럼 살아남은 유일한 겁쟁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눈앞의 검은 강물을 바라보았다. 한이라는 존재의 고통, 즉 한국인 특유의 억눌린 원망이 가슴속으로 밀려왔. 열 손가락이 퉁퉁 부을 때까지 설거지를 하던 시절이나 방을 빌릴 돈이 없어서 다리 밑에서 잠을 자던 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 저는 그 잔해 속에서 3일 밤낮을 기다렸어요. 저는 당신이 제 화상에 바를 약을 사서 돌아오기만을 바랐어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도주는 침묵했다. 그는 소주잔을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떨리는 손을 뻗어 내 손목의 흉터를 다시 한번 살며시 어루만졌. 어둑한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눈은 후회의 바다를 담고 있었. 미안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20년 동안에 갚을게.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 다 바쳐서 추운 겨울밤 싸구려라면 한 그릇을 비우며 내뱉은 그 약속은 그 장엄한 성당에서의 어떤 맹세보다
더 진심 어린 것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새벽녘에 발끝으로 빌라로 돌아왔을 때 내 침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마치 폭풍을 맞은 듯 안의 가구들이 샅샅이 뒤져 있었다. 누군가 들어왔다. 누군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이 집에는 어떤 비밀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토요일 오후 한 여사가 도산 설화수 스파에 3시간짜리 정기 페이셜 트리트먼트를 받으러 갔을 때였다. 넓은 저택 전체가 기괴한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2층 복도 입구에서 보초를 섰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나무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마다 깜짝 놀랐다. 금지된 서재 안에서 도주는 거대한 벽걸이 금고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암호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기일이었다. 한 여사가 여전히 왜곡된 존경을 품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찰칵. 금고문이 데드볼트가 찰칵 열렸다. 하지만 금고 안에는 예상했던 현금이나 금괴가 없었다.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누렇게 변색된 파일 하나와 낡은 일기장 몇 권만 있었다. 도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수백 장의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멍해졌다. 그게 바로 나였다. 10살의 나는 고철을 줍고 있었다. 15살의 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20살의 나는 엄마 응급실 앞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는 내가 죽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지난 20년 동안 엄마는 몰래 사람들을 시켜 나를 미행하게 했고 내가 사회 밑바닥에서 살도록 가난에 시달리게 해서 다시는 엄마의 아들에게 다가갈 기회를 주지 못하게 했다. 도주는 가죽 장정일기를 펼쳤다. 잔인하고도 깔끔하게 쓰인 글을 읽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도준이라는 소녀는 아직도 그 소녀를 몰래 찾고 있었다. 그는 사랑에 너무 의존적이었다. 위대한 상속자에게는 약점이 있을 리가 없다. 나는 그 재앙의 씨앗을 처리할 사람을 필요로 했다. 그가 영원히 어딘가에서 썩어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아직 뒤에 있었다. 금고 바닥에 있는 마지막 종이 조각은 채무 이전 계약서 사본이었다. 아버지를 자살 직전까지 몰았던 엄청난 빚은 유령 금융회사에서 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은 한씨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빚을 지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고급 스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그 여자의 대본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잔혹한 진실을 알게 되자 이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아 이전의 모든 두려움을 태워버렸다. 나는 과도를 꽉 움켜쥐고 부엌으로 달려가 한 할머니가 돌아와 모든 것을 끝내주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도준이가 나를 막았다. 그는 목숨을 걸고 뒤에서 나를 꽉 껴안았다. 그의 큰 손으로 내 입을 막아 분노에 찬 비명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막은 후 지하 비밀방으로 나를 끌고 갔다. 미쳤어? 이러면 우리 둘 다 죽을 거야. 참다 못해 붉어진 눈으로 도준이 고함쳤다. 그녀를 감옥에 가두고 모든 것을 되찾으려면 법적 증거가 필요해. 내 인생을 망치려면 살인 사건이 아니라. 그의 말은 차가운 물 한 통이 내 얼굴에 쏟아지는 것 같았고 나를 잔혹한 현실로 다시 끌어당겼다. 맞아. 난 죽을 수 없어. 그녀가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살아야 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별장 뒤뜰로 가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켰다. 갑자기 소나무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다. 장집사였다. 항상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한씨 부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던 그 여자였다. 그녀가 말을 걸자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비굴한 어조에서 벗어나 낮고 강렬해졌다. 지난 20년 동안 오늘을 기다려왔소. 마침내 진실을 찾았소. 그녀가 다가와 작고 차가운 USB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당신들의 삶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평생 더러운 비밀로 가두었소. 여기 그 해에 그녀가 깡패들에게 고아원을 불태워 젊은 주인의 과거 흔적을 지우라고 명령했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 나는 깜짝 놀라 USB를 꽉 쥐었다.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왜 우리를 도운 걸까? 마치 내 마음을 읽은 듯 장집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충격적인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았다. 말기 췌장암으로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다른 주주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상속해줄 적법한 상속인이 즉시 필요합니다. 당신은 며느리가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선택된 아기 낳는 기계일 뿐입니다. 한 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때문에 미쳐 날뛰는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짜 시어머니와 며느리 드라마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차강남 여성병원으로 강제로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상류층을 위한 보조생식술로 가장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상속 공장이었습니다. 몸은 완전히 건강했는데도 체외 수정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차가운 진찰대에 누워 금속 브라켓으로 다리를 묶은 채 눈부신 수술 조명 아래 제 존엄성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씨는 방 안에 앉아 가슴에 팔짱을 낀 채 마치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주요 교수에게 지시했습니다. 배란 촉진제를 최고 용량으로 주사하세요. 자연적으로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궁이 감당하지 못하면 대리모를 찾아서 난자를 가져오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달 안에 배아를 가져야 합니다. 고용량 호르몬 주사를 맞을 때마다 몸이 부풀어 오르고 고통은 터질 듯했다. 하지만 그 육체적 고통은 아이를 낳는 기계로 취급받는 굴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눈물이 짠하게 흘러내렸다. 진료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도준이었다. 그는 뛰어들어 가려 했지만 어머니의 키 큰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다. 무력감에 찬 그의 목소리가 두꺼운 방음문을 통해 울려 퍼졌다. 미쳤어! 그녀를 놓아줘! 내 아내에게 그럴 자격이 없어. 그 순간 도준과 나는 씁쓸하게 깨달았다. 돈만 있는 세상에서 돈만 있고 진정한 힘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남의 장기판의 말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배란 유도제 부작용으로 40도에 달하는 고열이 났다. 도주는 밤새도록 차가운 물수건을 내게 가져다 주었다. 열에 들뜬 멍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은 전에 없던 결의로 타올랐다. 그는 링거 바늘이 꽂힌 내 손을 꽉 잡고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이제 됐어. 서연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일이면 그녀의 끝이야. 다음 날 아침 장집사는 비밀리에 암호 메시지를 보냈다. 긴급 이사회 소집. 48시간. 신탁으로 권한을 이양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궁지에 몰렸고 그때야말로 사람이 가장 위험해진다.
죽음을 기다리기보다 우리는 선제 타격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주총회 전날 밤 가족 만찬이 급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평창동 빌라의 넓은 식당은 촛불로 환하게 밝혀졌고 긴 식탁 위에는 최고급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1플러스 등급의 프리미엄 한우 소고기는 전속 셰프가 제대로 구워내 향긋한 향을 풍겼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대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짙고 답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모두의 기도를 막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주는 태연하게 화재가 발생한 해인 1998년산 샤토마고 레드 와인 한 병을 집어한 시부인의 잔에 따랐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정적 속에서 와인이 크리스털 잔으로 흘러내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술 한 잔 사드릴게요. 도주는 잔을 들어 올리며 아무 감정 없이 자신을 낳아준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무고한 두 아이를 네 손으로 죽인 날로부터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부인의 와인잔을 쥔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나는 USB와 사진 추적 파일을 대리석 탁자 위에 쾅 내려놓았다.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마른 딸깍 소리가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그 불 속에서 날 죽이지 못했잖아.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거만하게 날 여기 데려와서 널 죽일 무기를 건넨 거야. 한 부인은 증거 더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미친 듯이 귀청이 터질 듯한 웃음소리가 넓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와인잔을 바닥에 콱 내리쳤다. 붉은 와인은 값비싼 페르시아 카펫에 흩뿌려진 신선한 피처럼 튀었다. 그래, 내가 그랬다고 해서 어때? 그녀는 분노와 경멸로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다. 너희 누더기 고아들은 내 아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일 뿐이야. 쓰레기로 가득 찬 낡은 창고를 불태웠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 순간 도주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녹음 모드였다. 엄마, 고마워요.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솔직한 자백은 그 낡은 USB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 증인도 없이 당장 감옥에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해. 한 부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하얗게 질렸다.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입은 벌리고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심장마비가 심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쓰러졌다. 두 손을 마구 휘두르며 접시를 깨뜨리고 아들을 필사적으로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도주는 그저 앉아 있었다. 사투를 벌이는 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운 그는 느긋하게 수화기를 들어 119에 신고했다. 그것은 그가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처벌이었다. 극도의 무관심. 삼성병원 중환자실문이 한 CD로 닫히면서 시간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정이나 망설임은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도주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펌인 김앤장의 최고 변호사들을 소집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의식을 되찾기 전에 그녀의 권력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가정법원은 한 회장으로부터 그녀의 위독한 건강과 형사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긴급 경영권 일시 정지 명령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언론도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보도하지 않고 계산된
천천히 보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날 밤 JTBC 뉴스룸은 20년 전 보유권 방화 사건의 배후로 의심되는 H그룹 사생아 은닉이라는 단독 보도로 첫 번째 총격을 가했습니다. 전국이 경악했습니다. 거래소가 문을 열자마자 H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어제 한씨 부인에게 고개를 숙였던 대주주들은 이제 증발하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 도준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 도준은 그룹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내부 숙청을 시작했다. 한씨 부인이 신뢰하던 팀 전원이 즉시 해고되었다. 그 중에서도 20년 전 내 사망 증명서를 위조하는 데 도움을 준 존경받는 병원장은 이제 수십 명의 대기 중인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떠나야 했다. 3일 후 한 씨는 깨어났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평소의 꽃바구니나 아첨하는 말이 아니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오른쪽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넓고 차가운 VIP실에는 그녀의 곁에 아무도 없었다. 오직 도준의 대리인 변호사만이 침대 끝에서 권력이양을 위한 준비된 문서를 들고 그녀가 마비되지 않은 남은 손으로 가리키기를 차갑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3개월 후 한 여사는 삼성병원 VVIP 병실에서 숨을 거뒀. 널찍한 병실에는 세계 최첨단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지만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인간의 온기는 없었다. 오직 삐, 삐, 인공호흡기의 소리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며 계산으로 가득 찬 삶의 마지막 순간을 차갑게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러 갔다. 비꼬거나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야망의 대가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한때 서울 전체의 존경을 받았던 그 강력한 여자는 이제 얽히고 설킨 전선들 사이에 누워있는 병약하고 쪼그라든 노파일 뿐이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본 그녀는 흐릿한 눈을 크게 뜨고 남은 힘을 다해 나를 증오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려 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뇌졸중으로 인해 한때 고아원을 불태우라고 명령했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의 귀에 바싹 다가가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마지막 말을 속삭였다. 평생 돈으로 모든 걸 조종하고 가족을 갈라놓았잖아. 하지만 봐. 이제 네 주변에 누가 있니? 결국 장례식에서 돈으로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 살 수 없잖아.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궁지에 몰린 짐승의 무력감인지 알 수 없었다. 한 여사는 20년 전 그 운명의 밤처럼 춥고 비 오는 밤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병상 곁에는 자녀도 손주도 없었다. 오직 집사장만이 방구석에 조용히 서서 조용히 성호를 그으며 원한 가득한 삶을 마감했다. 장례식은 짧고 차갑게 진행되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하얀 화환이 늘어서 있었지만 조문을 온 사람은 새 후계자 소식을 들으러 온 사업 파트너들 뿐이었다. 유언장이 낭독되었을 때 그녀의 모든 재산이 도준에게 물려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재산과 함께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수년간 숨겨왔던 유령 사업으로 인한 엄청난 빚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여전히 우리를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영화처럼 쉽게 끝나는 결말을 맞을 수는 없었다. 현실은 훨씬 더 잔혹했다. 한 여사가 남긴 산더미 같은 부실 채권과 부패 스캔들을 마주해야 했다. 도주는 하루 20시간씩 은행을 전전하며 그룹 재건을 위해 일해야 했다.
어머니의 범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수천 명의 무고한 직원들의 밥그릇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개인 수익금의 대부분을 희망재단을 설립하여 고아원과 화재 피해자들을 조용히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비 오는 날 우리는 함께 희망고아원이 있던 외곽 황무지로 돌아갔다. 시간과 잡초에 묻힌 폐허 앞에선 그 오랜 세월을 굳건히 지켜온 남자가 마침내 쓰러졌다. 도주는 차갑고 축축한 땅에 무릎을 꿇고 12살 아이처럼 흐느꼈다. 나는 그를 꽉 껴안고 빗방울이 내 짠 눈물과 섞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감히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우리의 상실과 원통함을 위해 도주는 강남의 유명 미용실에 데려가 화상 흉터를 지우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나는 손목에 주름진 피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안도감에 미소 지었다. 지우지 마. 이건 내 일부야. 우리가 지옥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야. 잊고 싶지 않아. 우리의 가짜 결혼 1주년 기념일. 도주는 당시 10억 원짜리 계약서를 꺼내 내 앞에서 찢어버렸다. 그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밝힌 수수한 백금 반지를 어색하게 꺼내 떨리는 손으로 내 약지에 끼워주었다. 새 계약을 하자.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따뜻했다. 계약 기간은 평생이야. 그리고 이번 계약의 유일한 조건은 사랑뿐이야. 과거의 유령이 너무 많았던 음침한 평창동 빌라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새 집은 한남더일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옛성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가구 하나하나를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에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읽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년 후 서울 외곽의 마른 나뭇가지에도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불타버린 옛터에 다시 세워진 희망의 집 보유권의 개원식입니다. 저는 더 이상 빚더미에 허덕이는 설거지 소녀도 꼭두각시 회사의 아내도 아닌 자선 기금 이사장으로서 저 자신으로서 이서연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다보니 도준이가 보입니다. 손님을 위한 VIP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남자아이를 안고 군중 속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민준이입니다. 이 보육권에서 처음 입양한 아이입니다. 아들의 입가에 묻은 크림을 서툴게 닦아내는 모습, 저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제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향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부드러운 피아노 음악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죽지 않는 고통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제가 더 강해진 건지 아니면 그저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폭풍 우 이후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의 10억 원에 대해 물으셨죠? 저는 이미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현금으로가 아니라 행복하고 정직하고 따뜻한 삶을 살면서 말입니다. 그녀가 평생 계획만 세우며 살아오면서 결코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달콤한 복수입니다. 내 손목에 난 화상 흉터는 날씨가 바뀔 때마다 여전히 아픕니다. 과거가 현실이고 고통이 현실임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플 때마다 항상 크고 따뜻한 손길이 그 손을 잡고 달래줍니다. 저에게 그 따뜻함은 어떤 10억 원짜리 계약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피부에든 영혼 깊은 곳에든 흉터가 있다면 숨기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가 알겠어요. 그 상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당신의 운명에 속한 사람이 이 광활한 사람들 속에서 당신을 알아보고 찾아낼 수 있는 특별한 신호일지도 모르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세요.